앞서 여러분들과 같이 컴퓨터와 인간에 대해서도 한번 특징들을 비교를 좀 해봤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컴퓨터가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내용은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컴퓨팅 사고가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라는 게 뭐인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을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4차 산업혁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자, 1차 산업혁명은 저기 있는 것처럼 그 증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차 산업혁명 때 공장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제 어디서 시작됐냐면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사실은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도시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농촌에서 살다가 이게 이제 그 도시라고 하는 그 공장이 만들어지고 공장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도 만들어졌죠. 계급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그 영국에서 영국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면서 대량의 이제 원료를 가져옵니다. 특히나 이제 섬유, 방직이죠. 그래서 영국은 전 세계에서 섬유 옷을 만들 수 있는 소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손으로 만들어서 그 공급을 하는데 너무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증기기관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기계가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기력을 사용합니다. 이때 이제 증기기관차 같은 거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철도 같은 것도 만들어지죠. 수송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제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2차 대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그 자동차는 있잖아요.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유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독일에 있는 벤츠, 다임러 벤츠가 이제 자동차 만들고 그랬고 영국에서도 자동차 만들었는데 불행하게도 자동차가 산업화돼 가지고 발전하는 것은 영국에서 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만들면서 이게 그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어셈블리 라인을 조립 생산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생산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뭐 한 가구에 뭐 자동차를 한 대씩 갖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대량 생산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려면 이제 사실은 증기기관, 증기 에너지 가지고는 힘들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자, 제 3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미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제 3차 산업혁명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을 하는데 생산에서 공장에서 사람의 역할을 기계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로봇이 들어가면서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잠깐 보면 3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인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에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런 생산들을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하죠? 다 이제 컨트롤합니다.
자동차도 이제 옛날에는 사람이 뚝딱 만들어서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어셈블리 라인들 보면 사람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기계처럼 사람이 일했는데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런 사람이 했던 역할들을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도입된 게 이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자, 그리고 지금도 제 생각에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사실은 뭐 병존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기계들이 단순하게 주어진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 사실 의사결정은 누가 하죠?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역할을 컴퓨터가 하는 거죠. 로봇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인 공장에서 기계가 로봇이 뭔가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얘는 항상 동일한 동작만을 하게 됩니다. 무인 공장에서.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도 뭔가 이제 이 주변에 사고가 있더라도 얘는 계속 같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기계가 주변과 뭘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의사결정한다는 겁니다. 지능화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려면 사실은 얘를 로봇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도 필요한 거고요. 주변의 어떤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물리적인 네트워크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좀 복잡합니다. 하나 기술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들이 결합이 돼서 기계가 지능화되고 그걸 통해서 생산이 고도화되는 이런 형태의 전체적인 흐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면 여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자, 이게 3차, 4차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터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알파고도 나왔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어떠한 도전이 있을 건가. 자,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 특징을 보면 기술의 변화와 전파가 기하급수적이다. 그러니까 그 1차, 2차, 3차까지는 이러한 그 기술에 대한 적용이 공장, 생산 환경으로 제한이 됐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게 벽을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확산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기술의 변화와 전파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전파가 상당히 깊숙하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런 기술의 어떤 도입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 사회 일상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무인 점포예요. 무인 점포. 무인 점포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마트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어떤 일 하는 거 잠깐 보시면 계산대에서 그 계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물건 재고 있는가도 확인하고 물건도 갖다 놓고 하는데 이게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아마존이라는 데서 만든 고라고 하는 무인 점포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정말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럼 무인 공장하고 같은 건가?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지능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그 유튜브 동영상인데 이걸 한번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마트에는 있고 아마존 여기 있는 거죠. 아마존 고에는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아마존 고라고 하는 무인 점포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을 하나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고민해야 될까요? 바로 이게 아마존 고인데요. 아마존 고예요. 자,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마트에서 이게 뭐 어떤 마트라고 하긴 그러네요. 어쨌든 여기 이마트라고 돼 있네요. 자, 이마트에는 이렇게 색깔이 다른 노란색 옷을 입은 직원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물건을 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지금 하나씩 올려놓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아마존 고는 자, 이게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마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유통업이거든요.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컴퓨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 왼쪽에 있는 이마트에는 있고 아마존 고에는 없는 바로 점원들이 없습니다. 자, 그럼 점원들의 역할을 누군가 대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가 가속화될 거고, 인간의 직업들에 대한 변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예상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단순 노무직, 단순 그 사무직은 앞으로 있는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옛날에 있었던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요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생산 그 환경에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뺐죠. 자, 이런 게 아마 가능해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그 대표적인 그 서베이인데요. 영국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약 700여 개의 직업 중에서 향후 20년 안에는 현재 직업의 약 47%, 거의 50% 정도가 사라질 거고, 그 중에서 사라질 수 있는 직업들을 좀 나열해 보면 이런 직업들은 많이 없어질 거래요. 자, 우편 배달부. 자, 우편 배달부 아마 뭐 드론 같은 걸로 없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 검침원. 요즘에 저희 집도 계량기 검침원이 와서 검침 안 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리모트 센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런 거 다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센서가 계산해서 얼마만큼 뭐 전기를 사용했는지 가스를 사용했는지 판단합니다. 데이터를 얻어가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신문기사. 신문기사 사람이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외로 경제의 기업 분석에 관련된 기사들은 현재 대부분들 사람이 쓰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기사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비행기 승무원도 뭐 없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들이 즉 다시 말해서 컴퓨터의 도입, 자연스러운 자동화 이거에 따라서 인간의 직업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는 점점 엄청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격이 비싸면 뭐 아주 제한적인 곳에서만 쓰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능도 낮아지는 게 아니라 성능은 가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성능은 좋아지고 가격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분야의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뀐 게 뭐냐면 과거의 컴퓨터는 뭐 1950년대
자, 60년대 컴퓨터는 정말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프로그램 돼 가지고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는 정말 제한적인 곳에서만 썼어요. 자, 컴퓨터가 언제 어디에 사용됐냐면 사실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었습니다. 국방 목적으로.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에서 어떤 재무 관리 이런 데 쓰기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돌아오면서 은행들에서 쓰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80년대 들어오면서 PC가 보급됩니다. PC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제 컴퓨터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1950년대, 60년대는 어디를 보더라도 컴퓨터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죠? 엄청 비쌌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나서 2000년이 되면서 컴퓨터는 정말 1인 1PC가 아니라 1인 2PC, 3PC 됩니다. 자, 이때 한참 얘기되는 것들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컴퓨터라고 하는 얘기가 만들어집니다. 컴퓨터가 주변에 곳곳에 있으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게 점점 가속화돼서 나온 것들이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구로. 그래서 이 컴퓨터를 도구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의 도움을.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죠?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활, 현대 생활에 있어서 컴퓨터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잘 사용해야 되지 컴퓨터하고 이렇게 대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협력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는 이렇게 협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인간만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하고 어떻게 돼요? 소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되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컴퓨팅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뭐 좀 더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런 환경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다 면 자연스럽게 자, 노동시장에서 고용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터 시스템과 협업도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어떻게 도구로서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터는 아직까지 인간의 모든 것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인간과 컴퓨터가 협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왓슨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왓슨. 자, IBM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IBM에서 만든 왓슨은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장학 퀴즈와 같은 문제풀이에 있어서 미국의 세계 랭킹 1, 2, 3위를 다 제치고 얘가 1등을 했는데 얘가 잘하는 게 뭐냐면 많은 데이터를 보고 얘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류해주는 일을 정말 잘해요. 자, 자료 분류. 근데 이게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 영상 데이터를 보고 질병을 진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의료 환경에서 의사 선생님의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봐야 될 환자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걸 하나하나 꼼꼼히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마다 질병에 대한 의사결정들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같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럴 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왓슨이 이러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잘 찾아보면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정보사회, 소프트웨어 소사이어티에서 경쟁력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여기서 뭐가 된다?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또 컴퓨터는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이라든가 엄청난 성과물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한참 요즘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의 뭐 성격, 특징들 같은 걸 찾을 때 DNA 분석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공계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얘가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뭘로?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처리에 대한 과정,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프로그램되어서 작업을 처리하는지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안다면 우리의 문제를 컴퓨터가 잘 처리할 수 있는 문제로 어떻게 바꿔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컴퓨팅 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 소프트웨어 사고를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해결책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고 과정,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사고 과정, 일반화시키는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즉, 이 과정에서 큰 문제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작은 문제들을 분해를 한다든가 연관되어진 어떤 특징들을 찾아서 식별하고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과정, 절차로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컴퓨팅 사고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